카라체프 함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해군 사령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은 것은 노을이 붉게 석양을 비추는 일요일 오후였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함장은 전화에 대고 몇 마디 말을 한 후 곧바로 장교 제복을 차려입고 사랑하는 관쪽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그가 사령부에 도착하니 조타수 야닉과 잠수부 드미트리는 사령부 회의실에 먼저 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름휴가 중 긴급 호출에 다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서로 가볍게 거수경례를 나누고 잡담을 시작하려는 잘나 키 크고 날카롭게 생긴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한 사내가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파이가 잠수정 승무원 여러분, 저는 모스크바 비밀정보국에서 나온 루블레프 요원입니다. 휴가 중에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좀 급한 문제가 있어서 말입니다. 국가를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루블레프 요원에게 참석자 중 누구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어색해진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긴급한 사항이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여러분을 긴급 호출한 이유는 태평양을 통해 연결된 우리와 미국의 해저통신 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케이블은 민간용이 아닌 오직 외교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양국의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전부터 작동이 멈췄습니다. 카라체프 함장이 조심스러운 말투로 질문했다. 그 문제는 잠수정 승무원인 저희보다 해군 통신보수팀에 요청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루블레프 요원은 함장을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비밀정보국에서도 처음에는 해군 통신보수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팀 잠수부가 해저로 들어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실종되었고, 다음날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문제가 꼬이게 됐습니다. 호탕한 성격의 드미트리가 야닉에게 속삭였다. 그 친구 전날 보드카를 지나치게 마신 게 틀림없어. 한심한 주정뱅이 같으니 쯧쯧. 루블레프 요원은 부사관 계급의 드미트리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건조한 말투를 이어갔다. 모스크바의 독촉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미처 조사할 틈도 없이 보수팀은 다음날 두 번째 잠수부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잠수부도 해저로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비밀정보국은 바로 그 즉시 해군 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사령부는 카라체프 함장님에게 타이가 잠수정을 타고 해저로 내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말을 마친 루블레프 요원은 선명한 직인이 찍힌 한 장의 명령서를 함장에게 건넸다. 잠수정 승무원 중 보기 드물게 배나오고 무던한 성격의 조타수 야닉이 질문했다. 수심이 얼마나 되지요? 수심은 약 300m 정도 됩니다. 루블레프가 대답했다. 카라체프 함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예전 같으면 해저에서 잠수부의 실종은 먹이로 오인한 상어의 공격이거나 초보 잠수부가 해파리에 쏘여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이, 함장님, 그건 5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저인망 어선을 사용한 어류 남획과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진 지는 오래됐어요. 저는 잠수부 생활 10년 동안 해저에서 물고기 비슷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려 깊지 못한 선조들이 바다를 망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잠수부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쓰레기장이 된 현재의 바다의 상어의 날카로운 공격이나 거대 오징어의 빨판 기습 같은 위험은 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드미트리의 주장에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던 함장은 루블레프 요원에게 질문했다. 아까 첫 번째 잠수부의 시체가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상태는 어떻던가요? 그게 이상합니다. 함장님 말씀처럼 만약 상어나 범고래 같은 것에 공격을 당했다면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갈기가 찢겨야 정상인데, 마치 공기 빠진 풍선 인형처럼 쪼그라든 것을 제외하면 시체의 겉모습은 멀쩡했어요. 게다가 하루 만에 신체 내부의 모든 장기는 액체화되어 있었고 누가 쭉 빨아먹은 것처럼 속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루블레프 요원의 답변에 승무원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카라체프는 명령서를 받은 후 즉시 타이가 성능 점검에 들어갔다. 타이가의 최대 승선 가능 인원은 3명으로 주로 적의 해상 침투 방어를 막기 위한 수중기뢰 설치에 사용되는 소형 잠수정이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300m 해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성능 점검을 마친 함장은 승선 명령을 내렸고 조타수인 야닉은 통신 케이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향해 잠수정을 천천히 하강시켰다. 잠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드미트리가 함장에게 걱정되는 말투로 질문했다. 함장님, 혹시 해저 지진이 발생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예전에도 지진 때문에 통신 케이블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으니까. 함장이 대답했다.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두 번째 잠수부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드미트리가 다시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지. 살아있기를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나저나 드미트리 자네는 심해 잠수를 해야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하게. 위험할지도 모르니 무기를 꼭 챙기라고. 명령을 마치고 함장이 고개 들어 드미트리를 바라보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수심 100m의 해저로 내려오자 잠수정 밖에서 텅텅거리는 쇳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강력한 수압을 견디기 위해 강철로 만들어진 잠수정 외부 덮개가 내는 소리였다. 잠시 후 수심 150m 아래로 내려오자 태양 빛이 물속을 통과하지 못해 주위가 깜깜해졌고 잠수정은 외부 탐조등을 켜고 운항을 계속했다. 심해 바다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크고 작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안개 낀 런던의 새벽처럼 뿌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 때문에 가시권은 채 30m도 되지 않았다. 함장은 혹시 모를 거대 쓰레기를 대비해 음파 탐지기를 켰다. 하지만 자신들이 승선한 잠수정을 제외하고는 반경 1km 이내 인공적인 구조물은 없었고 마침내 야닉이 고장난 통신 케이블을 찾아냈다. 조심성 많은 카라체프 함장은 케이블 주변 한 바퀴 선회를 지시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드미트리에게 잠수를 명령했다. 드미트리가 머뭇거리자 함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드미트리 하사, 이건 지휘관의 명령일세.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네. 잠수정 윗부분에 설치된 감압 장치를 통해 밖으로 나간 드미트리가 심해 잠수를 시작했다. 드미트리는 오른손에 작살총, 그리고 왼손에 수중 플래시를 들고 통신 케이블에 천천히 접근했다. 타이가 잠수정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드미트리 후방 50m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고장난 통신 케이블 주변에는 이전 보수팀 잠수부가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장비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드미트리가 해당 장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어폰을 통해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드미트리,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게. 우리가 뒤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드미트리는 바닥에 깔린 통신 케이블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심해에서 인간 걸음걸이는 마치 영화 속 슬로모션을 보는 듯 느리게 움직였다. 한참을 걸어가니 눈앞에 군데군데 나무들이 서 있는 숲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 참 이상하군. 연안도 아니고 이렇게 깊은 심해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바다 식물이 있을 수 없잖아.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정면에 딱 자리를 잡은 것은 분명 바다 식물이었다. 키는 2m 정도의 진한 녹색을 띠고 있었으며 겉모양은 아프리카의 바오바브 나무를 떠올리게 했다. 특이한 점은 몸통 전체를 가느다란 미역같이 생긴 덩굴들이 감싸고 있었고 여러 개체가 둥글게 원 모양의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함장님, 저 앞에 나무 군락이 보이세요? 이상하네요. 아무리 바다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심 300m에는 빛이 투과되지 않아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생존이 불가능할 텐데요. 드미트리가 이어폰을 통해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이군. 모스크바 해양식물연구소에서 꽤나 궁금하겠는걸. 함장이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드미트리가 몸을 반대로 돌려 잠수정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드미트리 하사, 도대체 왜 그러나? 왜 그래? 함장이 급히 호출했으나 이어폰에서는 살려달라는 기도 소리만 들렸다. 잠수정 안으로 가까스로 들어온 드미트리는 가쁜 숨을 헐떡이며 말문을 열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헬스클럽에서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이전 보수팀 잠수부처럼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야닉이 물었다. 말도 마세요. 제가 그 바오바브 나무같이 생긴 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가는데 거기. 드미트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거기 뭐? 이번에는 함장이 다그치듯 물었다. 거기에 보수팀 두 번째 잠수부로 보이는 사람이 나무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게다가 확실하진 않으나 저놈들의 덩굴이 제 쪽으로 슬며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무서운 생각에 무조건 도망쳤어요.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자네 정말 그 잠수부가 저놈들한테 잡혀있는 걸 보았나? 함장이 질문했다. 확실합니다. 저놈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한 나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식충식물이 틀림없어요. 미역같이 생긴 덩굴로 잠수부를 돌돌 말아놓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왜 있잖아요. 자연 다큐멘터리에 자주 나오는 고약한 냄새를 내서 곤충을 유인한 후 잡아먹는 육지의 식충식물 같은 것. 저놈들은 바다 식충식물이 틀림없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지금까지 바다 식충식물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고 야닉이 말했다. 저놈들은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예전부터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종일까요? 혹시 외계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드미트리가 물었다. 내 생각에 저놈들은 아마 새로운 종일 거야. 생각해봐. 바다가 깨끗했을 때는 저놈들도 심해 깊은 곳에서 해양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를 먹고 살았겠지. 하지만 배려심 없는 인간들이 어류를 남획하고 지상의 모든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면서 생명이 점차 사라지고 먹잇감이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저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겠지. 함장이 묵묵히 이야기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드미트리가 질문했다. 나도 정확한 건 알 수 없네. 하지만 자연은 반드시 생존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안정을 되찾는 드미트리가 말했다. 아마 보스팀 첫 번째 잠수부도 저놈들한테 당한 것이 틀림없어요. 처음에는 놀란 마음에 잊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덩굴에 잡혀있는 두 번째 잠수부의 얼굴이 반쪽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자네 말이 옳다면 아마 저놈들은 덩굴을 사용해서 먹잇감을 움켜잡고 독 같은 걸 써서 신체 내부를 액체로 만든 다음 흡입하는 것은 아닐까 싶네. 모스크바에서 파견 나온 정보국 요원이 시체의 내부 장기가 액체 생태였고 흡입한 흔적이 있다고 했잖아. 함장이 대답했다. 맞아요. 기억해요. 그나저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드미트리와 야닉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카라체프를 쳐다보았다. 글쎄, 나도 모르겠네. 일단 해군 사령부로 연락을 해서 이곳 상황을 알리고 다음 명령을 기다려보자고. 무언가 특별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함장은 텔렉스 장비를 만지며 대답했다. 카라체프가 답신을 기다리며 자세히 살펴보니 그놈들은 한 장소에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해류를 타고 이곳저곳 이동이 가능했다. 게다가 몸이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어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찾아내기가 불가능했다. 살인사건만 아니면 그놈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물의 발견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다. 식물학자들의 끈기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종의 장명은 최초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 관례에 비추어보면 후손들이 저놈들을 카라체프라고 호칭할지 누가 알겠는가? 함장이 복잡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거의 반나절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 해군 사령부로부터 답신이 도착했다.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텔렉스 앞에 모여 답신을 살펴보았다. 사령부의 답신은 간단했다. 수중 디레를 사용해 식충식물 군락을 폭발시켜 사라지게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드미트리가 질문했다. 뭘 어떻게 해? 우리는 군인이야.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사령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해. 야닉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자네 말이 옳기는 한데 만약 저놈들에게 동료가 없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식물을 우리 손으로 없애는 것뿐 아니라 하나의 종을 몰살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은 거라고. 함장이 떨떠름하게 말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운이 나쁘면 군대 영창 또는 시베리아 교화소에서 힘든 노동을 하며 평생 썩어야 할 테고 운이 좋으면 불명예 전역을 당할 거예요. 운이 좋든 나쁘든 그동안 애써 모아놓은 노후 연금은 전부 포기해야 해요. 야닉이 고개를 들어 함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마 그렇게 되겠지. 함장이 짧게 대꾸했다. 세 사람은 당분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침묵을 깬 것은 드미트리였다. 저는 함장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닉이 동조의 뜻을 내비쳤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 합의한 상태였다.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카라체프에게 넘어온 것이다. 치는 듯한 더위가 고개를 내밀던 늦여름 새벽 태평양 심해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수중 디레가 폭발했고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한참 떨어진 곳에서 정상적인 폭발을 확인한 야닉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해군 사령부로 항로를 설정했다. 카라체프는 타이가 잠수정의 주된 임무인 수중 디레 설치에 사용되는 은색 강철 집게발이 한 덩어리의 진한 녹색 나무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선수의 관망창을 통해 내다보았다.